네, 오늘은 MI2R을 개론해서 CT 피직스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CT 피직스를 이중구 교수님이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새롭게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작년 걸 들어보고 좀 다르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안 겹치는 면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일단 이제 CT가 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인데 이제 계산된 단층 촬영인 거죠. 그래서 전산화 단층 촬영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D 프로젝션을 모아가지고 3D 정보를 재구축하는 종류를 CT라고 부르고, 이제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광원이 뭐가 됐든지 간에 프로젝션을 모아서 3D를 구축하기만 하면 CT는 CT예요. 그래서 MRI도 넓게 보면 사실 CT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CT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엑스레이를 광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어테뉴에이션 베이스드로 재구축하는 거를 우리가 CT라고 부릅니다. 어테뉴에이션 베이스가 아닌 걸로는 이를테면 이제 제가 가속기에서 했던 뭐 페이지 콘트라스트 CT 같은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미경이 빛의 밝기를 가지고 영상을 얻는 거지만 이제 위상차 현미경 같은 경우는 페이즈의 맞음과 안 맞음을 통해서 경계면을 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다른 종류의 CT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다룰 건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의료 CT죠. 그러니까 인체의 매크로 아나토미,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나토미가 아니고 매크로 아나토미를 촬영하고 의료행위에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고, 이제 그럼 의료가 아닌 CT는 뭐가 있냐? 이제 산업용 비파계 검사용 CT들이 또 되게 넓은 세계가 있어요. 시장도 큰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빔 성질도 다르고 뭐 필드 오브 뷰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능들이 다르고요. 이제 또 좀 특이한 CT로는 축산 동물들이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는 동물들이 있고, 특히 말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마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이 들어가는 거대한 CT도 있어요. 예,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 CT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죠. 치과 CT도 좀 의료용 CT들 중에서 특이한 한 부류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 CT는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수십 나노미터 크기 레졸루션을 가지는 CT까지 존재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제조사라든지 뭐 빔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퍼레이션 특징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의료 CT는 이제 멀티 디텍터 로우 CT 스캐너고요. 그러니까 더 옛날 빈티지 CT들은 다른 이제 스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지금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된 데이터는 여기서 나온 것들이 될 거고요. 4세대 CT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네 개의 메이저 벤더가 만드는 걸로 돼 있죠. 지멘스시, 필립스, 그다음에 도시바였는데 지금 캐논에 먹혀서 캐논 CT가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별로 볼 일이 없고 주로 이렇게 세 개를 볼 일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멀티센터가 아니면 우린 지멘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은. 엑스레이 노벨상, 엑스레이 발견부터 노벨상을 받았고요. 엑스레이가 4-5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지 콘트라스트 엑스레이 발견 자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져다 CT를 만든 것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피직스에서 받았지만 뭐 케미스트리에서 받고, 이거는 이제 뭐 피지올로지 앤 메디슨에서 받았죠. 장비 만든 건. 어찌됐든 그 위에 이제 잔뜩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이제 지멘트 CT를 거의 메인으로 쓰고요. 다른 CT는 거의 안 쓰는데, 이제 뭐 좀 뉴트럴한 병원들이 있어요. 서울대나 이런 데는 한 벤더만 쓰는 거를 낫얼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철학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다양한 CT를 쓰고요. 저희는 이제 스루풋이 중요하고 고장이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가 미친 듯이 몰려드니까 고장 나면 이제 환자를 스케줄링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안 고장 나는 CT, 가격과 상관없이 안 고장 나는 CT를 하는 거죠. 제가 6월까지 VOE 게시판,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인플로이 게시판을 봤을 때 CT실이 여러 검사실들 중에서 제일 특별히 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어서 스케줄링이 곤란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이더라고요. MR이 더 문제긴 한데 뭐 CT를 빨리라도 찍지. 네.
수술 전 검사가 많기 때문에 CT 일정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수술 일정까지 다 같이 고이는 그런 헬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노벨상 얘기하셨는데 CT 개발이 아마 개발이 70년대 초고 노벨상 받은 게 70년대 후반으로 되게 빨리 7년 받은 7년 만에 받은 유일한 네, 막 뭐 노벨상 나올 때까지 안 죽는 게 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빨리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릴까 하다가 CT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논문을 쓰게 되면 머티리얼 메소드에 꼭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2016년에 쓴 논문에 있는 머티리얼 메소드 일부인데 이제 16채널 멀티 디텍터 로우 CT를 썼고 뭐 모델이 뭐시였고 콜리메이션 몇 밀이고 그 관절류 관전압 피치 얼마였고 한주필드는 얼마에서 얼마 레인지였는데 브레스홀드에서 찍었고 뭐 리컨을 얼만큼 했는데 커널을 뭘 썼고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각각 의미가 다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거 끝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그런 걸 목표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하면서 데이터 클렌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 자료는 이 책을 많이 썼고요. 그 스피에서 발간한 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구 교수님 그 개론 강의가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보셨으면 이거를 꼭 보시고요. 그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니까 CT 리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치면 사실 한 시수를 다 잡아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제 제가 이번에 되게 느슨하게 커버하고요. 이중 교수님이 좀 더 그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CT 종류와 뭐 1, 2, 3, 4세대 차이 뭐 이런 것도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광원이 나오는 곳이 있고 디텍터가 있고 환자가 누워 있는 베드가 있고 이제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광원하고 디텍터만 보면 이제 이렇게 패럴렐 빔으로 그 소스들이 쭉 한 줄로 있고 광원이 한 줄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상적인데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지도 않고 이제 점광원에서 그러니까 광원이 많아도 도지가 엄청나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일이고 광원이 이제 하나가 있으면은 그 결국 이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콘빔이고 이게 팬빔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가 구현이 되려면은 이제 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면 이제 콜리메이션 지금 얘기 나왔는데 그 디텍터의 그 수직으로 빛이 딱 들어오는 그 성분만 받아야 정확하게 이미징이 되고 스캐터된 다른 방향으로 들어온 성분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빛 자체가 평행으로 오면 제일 낭비가 적고 좋겠잖아요. 물론 막판에 거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환자는 엑스레이를 다 맞은 다음에 빛이 약해지는 거니까 별로 아주 이상적이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광원하고 그 사람이 거리가 굉장히 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광원인 것 같으면은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도 오른손 왼손에 들어온 빛이 평행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광원이 이거면은 절대로 평행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리컨 알고리즘에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이거 CT는 저런 게 있어요. 엑스레이 앞에 조리개를 해가지고 한쪽 직선만 나오게 한 다음에 디텍터도 옛날에 디텍터가 비쌌어. 엑스레이가 비싸다기보다는 디텍터가 비싸기 때문에 디텍터도 한 점으로 받아서 두 개가 기계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론상 저 첫 번째 게 되고 엄청 느리죠. 어쨌든 뭐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되게 옛날 건 싱글 광원, 싱글 디텍터가 이렇게 리니어 예.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도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제가 가속기에서 썼던 CT 세팅인데 그 CT 이걸 뭐 쓸 일이 우리는 없지만 CT 기본 요소가 뭔지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일단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 걸 지나서 빛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성질로 잘 모듈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샘플이 돌아가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을 찍는 CT랑 다른 점은 사람이 여기선 돌지 않고 디텍터하고 광원이 같이 도는데 여기서는 이제 광원이 가만히 있고 샘플이 돌죠. 사실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킬로미터짜리 건물인데 그거에 돌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샘플이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틸레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카드뮴, 텅스텐, 산소, 크리스탈 뭐 이런 걸 썼거든요. 이제 이게 그 전리방사선을 우리가 CCD 카메라로 검출할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많은 아티팩트나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되게 큰 민폐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새벽 3시에 그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니 그때부터 영상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신틸레이터 크리스탈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도로 끼웠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영상이 본래대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이제 빔타임 전체는 12시간밖에 안 남았고 더 낭비하면 큰일 날 거. 1년이 또 그냥 넘어가는데 뭐 이런 생각에 그 새벽 3시에 빔 매니저인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신틸레이션 크리스탈을 거꾸로 꽂았다는 거였어요. 그 앞뒤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약간 페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 CT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 이런 CT는 그 로테이션 시키는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막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보는 거니까 센터를 조금 잘못 맞추면은 이게 진짜 트루 회전 센터인데 샘플이 여기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고 좀 더 심하면은 샘플이 돌다가 뷰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완전 이제 가짜 영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거 같은 이제 그냥 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CT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모습을 이제 그 포장을 오픈해 놓고 찍은 건데 네, 지금 이게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게 디텍터고요. 도는 부분을 겐틀이라고요. 한 1.5톤쯤 하고요. 초당 제일 빨리 도는 게 1초에 4번 돌아요. 지금. CT가 MR보다 좀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MR은 귀마개 껴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장난 아니라서 그 세탁기 탈수할 때 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바깥 포장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예쁘게 해놓지 않았다면 여기에 들어갈 마음이 아무도 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1.5톤짜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도는 안으로 막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다쳤는데. 그래서 예. 이게 공학도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그 초음파 모터로 공중에 띄어서 이렇게 돌려야지 되고, 그 벨트로 돌리면 그 정도 속도를 못 낸대요. 그래서 G는 아직도 벨트식이거든요. 지멘스는 초음파 모터식이고, 지멘스 훨씬 더 우월한 거죠. 기계공학적으로. 그래서 CT에 들어가는 전력이 그 엑스레이를 뭐 발생시키고 이런 데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 저걸 기계적으로 돌리고 감속시키고 가속시키고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이 쓰여서 거꾸로 이제 마이크로 CT 장비가 우리 6층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것처럼 샘플 스테이지가 천천히 1초에 1도씩 뭐 이런 식으로 틱틱틱 돌거든요. 이제 그거는 에너지가 오로지 엑스레이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가정용 그 이런 전원 나온 콘센트에 그 가정용 그거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고 안 나가지. 예, 그래서 먼저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운드필드 유닛 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CT가 영상이 되는 원리가 엑스레이가 어테뉴에이션 되기 때문인데. 엑스레이가 이제 우리가 그 보고 싶은 물건을 다 투과는 해야 되는데 투과하는 와중에 만나는 그 물질들이 이제 전자, 양성자 뭐 이런 것들이 밀도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흡수돼서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없어지는지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션 된 걸 받아가지고 여러 180도에서 찍은 것들을 모으면은 CT가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이제 하운드필드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그 워터를 0으로 하고 공기를 마이너스 1000으로 한다. 이거가 딱 그냥 정의를 고정시킨 거고요. 우리가 섭씨 온도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게 100도고 물이 얼기 시작하는 게 0도고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중간을 리니어로
아니, 중간만이 아니라 위에까지 그냥 다 리니어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사실 밀도하고 그러니까 원자량하고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하고 그 세 개가 서로 다 리니어인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각이 귀찮으니까 일단 리니어라고 하고 대충 우리가 보는 그레이스케일 밸류가 까만수록 공기고 하얄수록 밀도가 높은가 보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얼추 되게끔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티 넘버라고도 하고 하운드필드 유닛이라고도 하고 뭐 그레이 밸류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저는 시티 넘버가 얼마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시티 기계의 고유 넘버가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하운드필드 유닛을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데 보정이 늘 완벽하지가 않아요. 본래는 이제 매번 찍을 때마다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물이 0이고 공기가 마이너스 1000으로 나오게. 근데 그거를 이제 연구 세팅에서는 그 워터 팬텀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별게 아니고 튜브 안에다가 물을 반만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넣고 이제 딱 되게끔 맞추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맨날 할 수는 없고 매번 환자 찍을 때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 클리니컬 세팅에서는. 그래서 약간씩 어긋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운드필드 유닛 값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뭘 좀 해봐야 되냐면은 공기는 확실히 찍혀 있잖아요. 사람 몸 바깥 부분은 물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공기가 대충 평균이 마이너스 1000쯤에 와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CT로 찍어보면은 물보다 보통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좀 더 물보다 무겁거나 촉촉한 것들은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 티슈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뭐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도 0에서 40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 피가 물인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물에 헤모글로빈 타져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쇄 볼륨 때문에 혈관벽도 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물보다 약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더 많은 거죠. 그다음에 본은 코티칼본하고 본메로 부분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사실 3천 얼마까지 그냥 레인지를 주면은 그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정도 밝기에 해당하는 뼈들이 언제나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는 굉장히 베리어블한데 그냥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렁은 공기가 차 있어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600 사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팻은 물에 뜨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네, 지방이 본래 훨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것도 베리어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T에서 팻하고 근육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은근히 쉽지 않은 게 이제 0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게 우리가 소고기 마블링 생각해보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둘 다 상당히 넓은 스팬을 갖기 때문에 밝기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쳐가지고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CT 이미징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이제 X선 흡수율 차이가 큰 경계면을 가지는 것들. 이를테면 이제 뼈하고 연조직의 경계, 그러니까 두개골하고 뇌의 경계, 뭐 두개골과 두피의 경계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보이고 어테뉴에이션 차이가 크니까. 그 다음에 공기하고 연조직도 잘 나오죠. 공기는 어둡고 연조직은 그래도 0 근처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인호모시리티가 있긴 해요. 본도 정확하게 본이 있지는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정확한 본이라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파셔 볼륨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픽셀을 아주 작게 잴 수가 없거든요. 레졸루션 한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레졸루션 안에는 여러 개, 경계면에는 여러 개 섞여 있어서 중간에 이제 값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셜 볼륨 이펙트가 영상 처리에서 해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중간 값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네. 어디나 어느 장비는 다 그렇죠. 네. 크리타이즈는 그냥 무한대 스페셜 레졸루션이 안 나오는 한은 그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조형 증강된 혈관 같은 경우도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밝기를 밝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혈관하고 혈관 아닌 조직이 콘트라스트가 잘 나오는데 이제 CT로 찍어서 못 보는 것들이 예를 들면 뇌 안을 보면은 백질 혈백질 경계 같은 거는 그냥 안 보인다고 보면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장기의 경계를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연조직으로 가면 MR을 하는 게 더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는 응급으로
누가 다쳐가지고 예를 들면 머리 부분을 다쳤는데 뭐 뼈도 다쳤을지 뇌도 다쳤을지 모른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MR을 찍으려면 금속이 있으면 난리가 나죠. 왜냐면 마그네티즘을 되게 강하게 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커터 나이프 같은 걸 누가 잘못 들고 가면 이제 이기어검술이 막 벌어지는 거 볼 수, 칼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은 되게 그 환자에 대한 기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CT로 찍어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CT는 이제 그 금속이 있으면 아티팩트 생기고 뭐 그러긴 하는데 당장 환자한테 큰 해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리드 튜머를 보는 경우는 위치한 장기가 그 튜머가 이제 우리가 솔리드 튜머라고 하면은 연조직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고 단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도 있고 그냥 튜머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튜머의 밀도하고 그게 앉아 있는 장기의 밀도하고 콘트라스트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CT가 스페이셜 레졸루션도 있지만 콘트라스트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콘트라스트가 되게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비슷한 두 물질을 얼마나 잘 구별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레졸루션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이너스 1000에서 3000까지 보통 얻는데 그 12비트 달콤을 원래 열어보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더 크게 콘트라스트가 높게 해서 보기 위해서 윈도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넓이를 W라고 하고 윈도잉하는 그 밴드 넓이를 그다음에 그 중간을 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야 학생님 영역 못 찾았어요. 레벨과 이스. 아 레벨이었어요. 네, 레벨은 하고 있어요. 네. 이 경우는 그 위스가 255고 레벨이 그 125.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0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레벨은 0이고 0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소프트 티슈를 보는 거고 그 위스를 이제 255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8씩 이렇게 보죠. 네. 네, 레벨이 이제 그 수준을 맞추는 거고 네, 그 중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쓰는 모니터는 대부분 8비트 개조를 가져요. 그래서 0에서 255는 그 8비트 내가 보는 창이 화면이나 VGA 카드가 8비트 샘플링을 해주는데 의료용은 이제 10비트 모니터를 쓰는데 그 가격이 1000만 원씩 해요. VGA 카드 바꿔야 되고요. 어쨌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모니터는 0에서 255, 근데 CT는 마이너스 1000에서 3000이고 기본적으로 12비트, 16비트짜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매핑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벨과 이스를 줘서 관심 분야를 이렇게 인텐시파이 할 수도 있고 그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0부터 3000까지 다 보면 왼쪽 영상처럼 뼈 콘트라스트가 잘 되는 건 잘 보이지만 연조직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저거를 아주 내로우하게 레벨과 이스를 저렇게 오어러가 제로니까 제로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잡으면 뼈는 이제 뒷뼈 안에 본메로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연조직이 보이는데 벤트리클 보이고 CFF라고 이제 뇌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보이고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가 보여요. 지금 보면 약간 보이죠. 요즘 CT들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가 보여요. 아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저 정도 가지고도 꽤 쓸 때가 많아요. 헤모리지냐 뭐 임팍이냐 뭐 이런 거 구분할 때도 쓰고 CT가 기본적으로 퍼스트 모다리티고요. 뇌졸중 환자들은 저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잘 되는 점이 있는데 윈도우 위스 레벨을 맞추잖아요. 맞추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에 지금 만약에 뼈를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생각해보면 A에서 컨투르를 그리는 거예요. 뼈 컨투르를 그리고 B에서 컨투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볼륨을 재우면 두 개 다르죠. 완전 다른 네,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예전에 어떤 영상학과에서 많은 시험을 했었냐면 특히 저런 장기를 이렇게 분할을 해요 영상에서. 그러면 볼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꺼내가지고 물에 담궈서 한 거랑 얼마나 비슷한 거야. 왜냐면 저는 파셜 볼륨 이펙트 때문에 지금 파셜 볼륨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저런 게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라 보고 싶어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맞춰서 하는 게 인상적으로. 뼈는 양반인 게 꺼내서 재볼 수도 있고 카데바 같은 거밖에 안 되겠지만 동물도 할 수 있고 근데 에어웨이나 뭐 이런
할로우 스트럭처는 이제 얘가 이제 세크리파이스 되면 할로우 구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재는 게 예술인 거죠. 이제 어떻게 잴 거냐. 드레스홀드 만약 400 치면 뭐 에어웨이 형상이 나온다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도 너무 드레스홀드 어떻게 잡아야 정확한 쉐입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논문이었죠 한동안. 네, 그리고 해무리지가 좀 비교적 잘 보이는 이유는 이제 뇌가 대부분 사실 안이 지방질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그 피떡이 생기거나 뭐 이제 피가 그냥 고여 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작긴 해도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윈도우를 잘 쳐서 보면 보이죠.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레벨을 20 100 유닛을 중간에 맞추고 이제 밴드위스 그러니까 그 이거를 W를 100으로 50, 50 이렇게. 네, 되게 내로우하게 본 마이너스 거죠. 30에서 플러스 120으로 맞춘, 아니 70으로 맞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다이콤 뷰어나 뭐 그 A뷰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프리셋된 뭐 렁 윈도우 뭐 무슨 본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렁하고 그 스위치를 클릭하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적당히 렁 보기 제일 좋은 걸로 맞춰주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그 실수로 겪을 수가 있냐면 세그멘테이션은 다이콤에서 하는 게 100 유닛 값을 보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받은 게 8비트로 이미 변환된 뭐 PNG 파일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받는 경우는 윈도우인이 그 받은 영상들마다 예를 들면 뭐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온 건 윈도우인이 사실 달랐고 밴드위스가 달랐고 막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매핑을 또 사람 보기에 그 잘 구분되게끔 보여주느라고 논리니어 매핑 알고리즘을 쓰는 뷰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리니어하게 그 이 윈도우를 딱 밝기를 뿌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 시그모이달하게 뿌린다든지 하면 사람이 볼 때 더 그 경계면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었으면 또 한주필드 유닛 값이 그 세트만 홀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뷰어에서 직접 본 영상을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잘 구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이콤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뭐 듣는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열심히 돌리고 나서 본래 영상을 보면 왜 내가 보던 영상이 아니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지 맞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이콤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16비트로 변환해가지고 하나도 안 잃어버리던가. 그 다음에 이제 리컨스트럭션인데 그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제 사람 CT에선 얻을 수 없는 프로젝션 이미징인데요. 그 의료용 CT 같은 경우는 벤더들이 그 사이노그램까지 엑스포트를 못하게 하고 있는지 프로젝션까지 엑스포트를 못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젝션 이미징 나오고요. 네. 그 MDCT는 저게 뭐 기술의 뭐 결정이라 그래서 네. 아주 계약을 해서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는 벤더들은 저 리컨된 다음 영상만 억세스 가능 그 정권은 안 주죠. 근데 사이노그램도 안 돼요. 테오레티컬리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리컨 영상. 네, 이걸로 사이노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쵸. 일단 용량 자체가 이쪽이 훨씬 더 크고 막 줄이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지오메트리랑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안 주니까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건 이제 G에서 꺼낸 폐를 부풀려서 고정시킨 그러니까 폐 조직 샘플인데 그 이게 한 각도에서 본 거고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180도로 돌아가면서 그 몇 도에 한 번씩 찍을 건지를 정해가지고 노출 시간 뭐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찍은 프로젝션 이미지 세트가 TIF 16비트로 쭉 떨어져요 폴더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라돈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제 사이노그램을 얻을 수 있고 사이노그램은 뭐냐면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런 한 점 오브젝트가 있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비춰졌으면은 디텍터에는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돌아가면서 180도를 했을 텐데 그걸 라인 인테그랄 하듯이 쭉 다 더하면은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그 밝기가 프로젝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 찍으면은 이렇게 돌면서 그 한 줄처럼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거에
에다가 더하기 이거는 XYZ 코디네이트인데 그 극좌표계로 변환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이노그램을 가지고 그 필터드 백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FBP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션이 된 걸 우리가 여러 개를 얻어 있죠. 근데 이거가 이제 역 함수를 써가지고 그 백 프로젝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사이노그램이고. 그래서 백 프로젝션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게 패럴렐 빔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런 밀도로 데이터를 얻고 싶었지만 실제로 선속이 지나가기는 이렇게 지나가서 가운데는 엄청 많이 지나가고 가장자리는 훨씬 안 지나가고 뭐 이런 원형 왜곡이 생기래요.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를 무지하게 세게 주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원통 안에서 사람을 돌리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를 안 해결하면 굉장히 블러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얻어지거든요. 그냥 백 프로젝션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웨이팅 펑션을 주는데 이게 뭐 램프 필터 뭐 이렇게 불리는 거고 그 램프 필터의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해닝도 있고 해밍도 있고 램락도 있고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고 사실 이 단은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게 그 벤더들이 또 리컨 알고리즘도 공개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공개된 리컨 알고리즘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의료용 CT가 아닌 거는 본인이 직접 짜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이 GitHub 같은 데 있기는 한데 어쨌든 벤더 단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런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백 프로젝션을 그냥 하면은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영상 신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계 구분하기가 쉬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밝은 영상을 얻으면은 밝은 거 어두운 거 경계면이 있으면은 그 옆에 약간 그게 아티팩트라고 하긴 뭐한데 어두운 부분이 본래는 없는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검은 테두리를 쳐놓으면은 그 꽃을 그린 다음에 그 꽃이 더 눈에 딱 잘 띄는데 실제로 검은 테두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이 눈으로 판독하는 게 제일 그게 핵심이었던 시대의 유산 같은 거죠. 컴퓨테이셔널하게 하려면은 어쩌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없고 그냥 계단인 편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를 하려면은 로데이터를 다 직접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벤더가 관여되어 있는 연구소들이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고 매니악하기도 하고. 후처리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실제 게 이제 나중에 띠를 만들거든요. 그 우리 텍스처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저것 따라서 이렇게 MP제가 쫙 생겨요. 그 없애는 게 있겠죠. 네. 개떡같이 찰떡같이 한다. 이게 우리 철학인데. MBSM을 뽑는다고 뽑았더니 셀수를 딱 쳤더니 그 페이 유령 같은 게 딴 하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다일레이션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커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커널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커널스 팝콘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옥수수 씨앗에서 보면은 씨앗의 구조 여러 개 중에서 그 커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그 커널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커널, 하드 커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필터드 백 프로젝션을 할 때 그 얻는 그 이제 필터가 사실 일종의 컨볼루션인 셈이고 그거를 이제 하이 프리퀀시인 영역을 그 많이 날리면 노이즈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가 날아가는 거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영상을 얻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하드 커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소프트 커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중간 커널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G 같은 벤더는 커널 종류가 막 뭐 수십 가지쯤 되는 것 같더라고. 일일이 뭐인지 알기도 어려울 만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 퍼블릭 도메인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이것도 영업 비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면 하드 커널은 이렇게 나오고 소프트 커널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블러 처리한 거 비슷하게 보이죠. 실제로도 효과도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드 커널은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인텍트하게 있어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좋고 아주 작고 자세한 구조를 보는데 적합한데 근데 그 소프트 커널이 되면 노이즈가 적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레졸루션이 좋아서 간 안에 있는 간암을 보겠다 그러면 소프트 커널을 보는 게
좋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보다 이제 암하고 조직 간의 경계가 진짜로 있고 이게 암이 맞는 것 같은지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휴먼 퍼셉션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컴퓨테이셔널하게 하려고 하면 하드 커널이 좀 더 단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세그멘테이션 하려고 한다 치면은 리전 그로잉 더하기 스레시홀딩으로 이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있는 바람에 경계면이 우글쭈글하게 나올 것이고 스레시홀드만 딱 치면 이 안에도 그 어두운 점들이 있잖아요. 노이즈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 커널인 편이 낫고요. 그래서 B30F라고 하는 게 지멘스에서 벤더가 제공하는 소프트 커널인데 패를 볼 때는 이거를 보자. 그래서 엠피세마의 모양이나 에어웨이 모양을 자세히 보고 싶은 게 목적이면 사실 말만 들어보면 하드 커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 커널이 나와서 소프트 커널을 선택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 커널은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저 하드 커널이랑 소프트 커널을 CT를 찍을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기기를 살 때 선택할 수 CT 찍고 리컨 할 때. 찍을 때마다 바꿀 수도 있는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네. 그리고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찍었잖아요. 네네. 찍는 건 한 번인데 그걸 리컨을 할 때 여러 목표를 리컨하고 그리고 로 데이터가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저게 한 8기가 되거든요. 보통 영상은 리컨하고 나면 130에서 200메가밖에 안 되는데 그 원래 로 데이터 지금 그대로는 8기가쯤 돼요. 그럼 걔를 갖고 있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 이렇게 보통 큰 병원에서 보관하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리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보통 한 2주 뒤에 사라지니까 리컨하고만 남는 거죠. 그래서 커널 간 차이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을 한번 찍은 다음에 환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리컨을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으로 리컨을 쭉 해서 여러 세트를 만드는 거죠. 저는 주로 방송에서 하드 커널 많이 아 이제 그렇군요. 사람이 시뮬레이션 사람이 손으로 그리거나 눈으로 보는 데는 하드 커널 유리해요. 그럼 사람은 노이즈를 잘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 처리를 하거나 인공지능 학습에도 그 랜덤 노이즈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샤프한 녀석들이 영향을 좀 주죠. 또 소프트 커널로 가면 이제 인공 영상 처리나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잘하고 노이즈가 주니까 크게 보면 대신 공간 해상등이 준다고 생각하죠. 샤프하면 아무래도 공간 해상등이 그리고 들거든요. 두 개보다 샤프냐 이렇게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SN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이즈가 이렇게 좀 없는 상태들이 좀 샤프하든 스무드하든 다 잘 그려요 사람이. 근데 이게 저게 되느냐면 저게 로우도우스 그러니까 사실 SNR이 낮은 데서는 하드하든 소프트하든 다 잘 안 돼.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요 저게. 네. 노이즈가 커지니까요. 그쵸 그쵸. 그리고 SNL 나빠지는 거죠. 하드 네. 커널로 가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또 대신 공간 해상등 손에 실무적인 질문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원본 그 로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레콘 정보만 우리가 팩스에서 받을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네. 그때도 하드 소프트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되죠. 리컨 된 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이미지 투 이미지로 학습해가지고 만들고 있죠. 지금 저희가 꽤 잘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처음에 CT를 찍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레콘하겠다는 건 병원의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어요. 의사의 이렇게 판독이 기본이기 때문에 의사가 좋아하는 이 예를 들어 렁 텍스처를 봐야 되면 하이 프리퀀시 HRCT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상 선생님이 루틴하게 여러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 질환은 이걸로 봐야 된다라고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그걸로 그냥 클리닉은 그 일일이 정할 수 없거든요. 찍으면 전자동으로 리컨돼서 전자동 팩스에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연구 목적으로는 뭐 바이텍스하고 뭐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해서 사이노그램 있을 때 산산조각 내가지고 리컨 해놓으면 그 데이터가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건 아주 템퍼러리하게 연구 목적으로 IRB 받아서 지금 ER, CT, 로우 데이터를 리컨하고 있죠 지금 데이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틴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포텐셜은 있다. 바꿀 수 있고 뭐. CT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요즘 0.3mm 큐빅 레졸루션이 나오는데 HR 그거 근데 이제 어디까지 좋아지면 질환이 더 보이냐 안 그렇거든요. 엑스레이 더 맞고 CT 더 좋아진다고 질환이 더 안 보이고 그러면 차라리 도즈를 줄이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영상은 좀 나빠지더라도 이제 그건 완전히 의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공학적인 문제는 점점 좋아지면 좋겠죠 당연히.
현실에는 그렇죠. 의학적으로 결정된다. 그 상식적으로 없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건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기관 데이터를 모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커널이 통일돼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그래서 되죠. 네. 그래서 이미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큰 이슈예요. 멀티센터 트라이얼에서.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하고 있는 거죠. 단 한 조각 털어가 다 똑같은 뉴트럴 영상을 만들어야 정량 결과가 비교가 되고 우리가 쓰는 모든 고혈압 기계 TFT가 장비도 여러 개고 회사도 여러 개고 하지만 이게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90에 120이면 고혈압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처럼 CT도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한 장비는 이제 오토 팬텀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여러 장비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커널 컨버전도 본래는 이제 옛날에 B70F로만 찍어놓은 사람들은 그 B30F하고 같이 섞어서 연구하는 게 영영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그걸 B30F로 한 것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죽은 데이터를 살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서바이벌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러면 지금까지 네. 자기가 연구를 할 때 인공지능 전에는 못했고 맞췄어요 처음에. 미리 약속. 스펙티브는 다 맞췄고요. 레트로스펙티브는 못했죠. 못하는 거. 근데 사람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 스터디를 못하고 그 연모전에 다 걸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은 다 그려놨으니까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기존에 있던 어떤 영상 연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미국 같은 큰 뭐 애드니 같은 데이터가 특히 그런데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아니 여러 병원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럼 참여하는 병원들의 키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이걸 정해요. 어떤 기기로 어떤 프로토콜을 찍겠다. 그리고 찍어서 분석하는 기관을 이미징 센터라고 하거든요. 코랩이라고 이미징 코랩 따로 둬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냐면 이제 그것만 분석해주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 거를 하면 좋아진다. 멀티센터 네. 그럴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우리 영상 연구 중에 이제 큰 코호트 스터디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신장 연구들이 그런데 신장 영상 팀이 있거든요. 그 코랩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안산병원이 그 코랩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계속 그림 그려요. 이렇게 그런 걸 했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광원을 볼 것 같으면 엑스레이 튜브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냐면은 그 광전 효과 뭔가 컴퓨터 이펙트가 광전 맞나요? 네. 그걸로 그 볼티지를 걸어주면 진공관 안에서 그 전자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 전리방사선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을 시키는데 이때 걸어주는 전압이 관 전압이고 그 흐르는 전류가 관 전류고 이렇게 되는데 관전압은 뭘 결정하냐면 이게 그 캐릭터리스틱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전자의 방사선 에너지, 엑스레이 에너지하고 그 아웃풋인데 이제 이 부분이 캐릭터리스틱 라디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자 껍데기를 딱 앉아 있는 전자를 들어가는 당구공처럼 이렇게 탁 잘 치면은 그 이 정해진 그 에너지만큼의 엑스레이가 딱 튀어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 브렘슈트랄렁이라고 부르는 독일어인데 아무튼 뭐 그런 걸로 그 불특정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가진 엑스레이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소프트빔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하드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소프트 하드 경계가 딱 명확하게 있다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건데 그 이쪽은 투과력이 약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메디컬 시티에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사람 몸을 다 투과해서 아무튼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 투과 못하고 뭐 북부지방에서 다 애들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괜히 사람이 액선만 맞게 되고 영상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일부러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시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판 같은 거를 필터로 써가지고 알루미늄을 통과할 수 있으면은 나름 투과력이 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로에너지 엑스레이들을 좀 걸르고 사람한테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쪽만 모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뒤쪽에 있는 에너지를 방사선 튀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훨씬 더 세게 하게 돼요. 훨씬 더 세게 해서 DNA 브레이크 깰 정도가 있는 거. 뒤쪽에 있는 사족인데 이런 컴퓨터 효과는 아인슈타인 처음에 이제 논문을 썼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를 못 줬고 같은 시기에 너무 세 편을 썼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어쨌든 이런 진공관 지금 쓰는 건 아니고요. 옛날 진공관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텅스텐이 보통 에노드가 되는데 에노드라고 타깃이라고도 하고 이게 계속 얻어맞다 보면은 증발해요, 약간씩. 그래가지고 유리관 안에 침착이 돼가지고 유리가 점차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엑스레이 튜브가 사용하면 할수록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아까 물 팬텀 보정을 사실은 맨날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하루 열심히 찍고 나면은 애가 조금 더 어두워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10%만 엑스레이로 나오고 나머지는 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순행을 해주던지 뭐 회전을 시키던지 회전이란 건 이제 받는 부위를 텅스텐 에노드 부위를 한 점으로 하면 막 무시하게 뜨거워질 거니까 넓은 에노드를 만들어 놓고 걔를 돌려서 열을 골고루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관내 텅스텐 침착이 너무 심해지면 아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관 벽에 있는 텅스텐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영상이 안 나오고 소위 말해서 엑스레이 튜브 하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벤더한테 보내면은 새 튜브를 보내주기 때문에 택배로 받아가지고 갈아 끼면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볼티지가 높게 걸리면은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거고요. 관 전류는 뭐냐면은 이게 나오는 양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도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보통 관 전류를 올리면 되고 마이크로시티 같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에너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관 전류를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밝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노출 시간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지를 올려주는데 도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찍어봤는데 만약에 사람이 너무 뚱뚱하거나 금속 임플란트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엑스레이가 너무 그러니까 디텍터의 수율이 낮아서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눈물을 먹고 관절류를 올리면서 도지를 올려야 되는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놓고 했다라고 논문에 쓴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직접 엑스레이를 CT를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잘 받아오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관절류가 다르면 좀 뚱뚱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 그리고 저기 튜브 도시라고 그러면 보통 자동으로 활성화되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튜브에서 만들어갖고 이제 디텍터가 있잖아요. 그럼 디텍터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찍어 찍는데 한 번 탕 찍어보면 이제 디텍터에서 이렇게 여기 얼마를 줬는데 여기 엄청난 에너지가 디텍터에 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과전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도저히 줄여요, 저 커런트를. 조금만 올리니까 폐 찍을 때 폐는 되게 흡수되는 게 좋고 이렇게 툭 하니까 그래 임팩트가 걸어지면 저 커런트가 슬라이스마다 바뀌어요. 예, 그래갖고 보통은 우리가 뭐 120mA를 세팅을 했는데 100mA를 했는데 100mA가 한 64, 어떤 때 32 이렇게 슬라이스마다 그 다이컴에 적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펙티브 도우즈라고. 환자가 맞은 거, 실제로 맞은 거 이펙티브 도우즈고 쏜 거는 팬텀 도우즈라고 해서 도우즈 스마트 두 개 도우즈가 도우즈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출력 때는 바뀌어요. 출력 때는 이 도우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CT는 이제 인텔리전트하기 때문에 돌면서 체스트는 앞뒤로는 띵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엑셀이 조금만 더 투과하고 옆으로는 뚱뚱하니까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다음부터 그거를 맞춰서 쌓아요. 그렇게 어댑테이션 하면 도우즈가 뭐 30%에서 60%까지 준대요. 그냥 똑같이 쏘는 것보다. 영상은 약간 달라지고 이것 때문에 덴더티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쏘면 실제로는 사람이 쏜 만큼 안 맞고 뭐 그래서 그 두 개를 팬텀을 놓고 찍었을 때의 도우즈랑 실제 맞은 도우즈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는 게 이펙티브 도우즈고요. 이펙티브를 쓰는 게 맞고요. CT가 계산해서 줘요. 다이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일은 별로 없지만 너무 다르면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데이터셋에서 이상 혼자 쓰면 이거는 비윤리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잘 써야 돼요. 예, 만약에 제가 0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우리 병원에 조사하러 나오겠죠, 누가. 환자들을 구웠다. 엑스레이 가습기에서 같은 경우는 광량이 너무 많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주위 발에 있는 류마토이드 아스트리티스를 찍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발이 타고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어테뉴에이터를 대학원생이 실수로 안 올린 거죠. 많이 감쇄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튜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노이즈는 노이즈의 종류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피어런스나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스트릭이라 그래서 이런 선이 간 것들을 스트릭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이제 포톤 스타일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엑스레이가 충분히 뭐 나오지 않았던 못 받았건 뭐 무슨 이유건 간에 어쨌든 디텍터에서 포톤을 충분히 못 받고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새카만 영역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리컨을 하면.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관전류를 올려가면서 같은 어깨 팬텀을 찍은 건데, 이런 영상을 발견했을 때 베스트 솔루션은 튜브를 갈아 끼고 새로 찍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좋은 솔루션은 그 밀리암페어 올려가지고 도주 올리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은 이제 라디올로지스트한테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시 찍든지 빼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좋은 방법은 알고리즘적으로 컴펜세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렇게 찍힌 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많이 줄였다. 막 이런 내용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노이즈 없애는 방법 계산하는 이런 게 뭐, 예. 요즘에 나보고 하라 그러면 제일 위에 거는 제가 2개 찍어서 인공지능 학습시키게. 요즘 뭐 날로 먹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저거 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이 환자한테 하이도즈를 팬텀이죠. 팬텀을 하는 의미가 없죠. 환자한테 아니 나는 그 스타일만 배우면 스타일 트랜스폼으로 될 것 같아. 그건 아마 안 맞아.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 펜타나죠 아직. 아니 사람으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인데 팔로우인데 다르게 찍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스탠다드 도우즈를 찍고 로 도우즈를 제너레이션 하거든요. 이 제너레이션한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제너레이션하고 어떠냐면 그 센서 간에 신호를 더 보내니까 우리 왜 영상 있잖아요. 우리 해상도 찍어보면 이렇게 아이소라고 있거든요. 우리 카메라에 보면 아이소를 크게 높이면 감도가 높아져가지고 적은 수의 포톤을 가지고 찍을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노이즈한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떡하냐면 이거를 제대로 아이소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걸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바꾸는 문제가 뭐냐면 저런 스트리킹 아티팩트 같은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디그레이션은 안 나타나요. 그거 하려면 사이노그램에 더해야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저는 스트리킹 약간 스트리킹한테 텍스처 같겠는데 텍스처는 사라지는데 구조적인 문제 좀 해결할 수 없어요. 실제로 노도주를 찍어갖고 그렇게 리컨을 해보면 막 이상하게 나타나요.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사이노그램에 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이노그램 억세서빌리티가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팔로우를 했는데 하이도 스탠다드 도즈 전부 로도 찍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어가 있어요. 그런 페어를 꺼내서 학습시키는 게 제일 쉬워요. 다 고민해보고 그 중에 의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쓰는 거죠. 아니면 로도즈랑 하이도즈를 그냥 로도즈에서 하이도즈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이노그램 통과 전에 각각의 로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로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는 더 쉽거나 사이노그램의 학습은 더 좋다는 논문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사람을 두 번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비윤리적이라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안 되고 팬텀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를 가져다 쓰는 거고 팔로우이면 이제 환자도 약간 변했을 거고 디지도 변했을 거고 스타일 트랜스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같이 찍어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아주 이그젝트 매치는 잘 안 되는데 스타일 학습은 꽤 돼요. 제 질문은 만약에 그럼 이게 현실 데이터가 없으면 팬텀 데이터라도 어쨌든 그 학습을 시킬 때 네. 이제 로도즈랑 그 하이도즈랑 결과물을 그냥 얘네 둘이를 학습시키는 거랑 그 로데이터 사이노그램 학습하기 좀 더 좋다는 논문이 있고요. 네. 마지막한 것 같아요 아직. 왜 그러냐면 사이노그램 자체를 제대로 만들기 그냥 어려워. 로우 사이노그램은 8기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건 이미지 가지고 사이노그램을 리미팅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좀 낫다는 논문에 있는데 마지막에 이거 그냥 두 개가 50% 보고 저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갖고 사이노그램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저 영상은 뭐냐면 아까 전에 필터 같은 걸 걸어가지고 영상의 정보를 왜곡시켜요. 몇 개는 버리고 이제 만든 영상이거든요. 저기서 다시 이제 그 사이노그램 만들면 영상을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반응 잘안 나요? 쉽게. 그래서 그냥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는 게 더 낫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제 난리니어를 인공지능이 배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노그램이 온판이고 정보량이 소스이기 때문에 사이노그램에서 학습하면 정보량 딴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하기에도 좋다라는 뭐 그런 걸로 우겨가지고 나온 논문이 있는데 뭐 맞으면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MRI도 필요 도메인에서 학습하는 게 더 낫다는 논문도 있고요. 뭐 여러 재밌는 얘기들 많아서 다 해봐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튜브 아킹 노이즈라고 해서 아까 튜브가 죽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튜브 한 개가 죽었으면은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다행히도 직접 본 일은 없고 직접 보면 이제 되게 큰일 나는 거죠. 그 병원이 그 죽은 튜브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나 아니면 이건 이제 튜브가 회전시키는 그 로터가 그 워블을 해가지고 생기는 노이즈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규칙적이고 선이 그어진 것 같고 얼룩덜룩한 그런 게 패턴이 보이면 이거 노이즈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도 선 말고 아주 검은 줄이 하나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디텍터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디텍터는 어레이를 통으로 꺼내서 바꾸는데 직접 볼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무서운 영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네. 인상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외부 같은 거는 디텍터가 날아갈 수 있죠. 저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밑에서 이거요? 그 왼쪽. 이거요? 이게 그 이게 아킹 약간 아크 노이즈. 튜브 하나가 죽은 거. 저거 보고 아니 그러면 환자는 돈 내고 CT 찍었는데 잘못 찍은 게 한국이 좀 중요하니까. 그건 그러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디텍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58분이에요. 반도 채 못 왔는데 20몇 장 준비했는데 이렇게 느리게 갈 줄은. 재밌네요. 네, 다시 이렇게 보는 것 정도. 네, 그러면 CT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서로.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 그냥 쭉쭉쭉 넘기면서 보여드리자면 디텍터 설명하고 디텍터 때문에 생긴 노이즈, 그다음에 콜리메이터란 무엇인가, 피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페이션트 때문에 생긴 노이즈들의 종류,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빔 하드닝 아티팩트, 뭐 앞으로 CT는 선생님 하셔야겠는데요. 예, 뭐 훨씬 더 이런 것들. 인상적으로